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남북 교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핵 문제와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처했지만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남북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제협력이나 정부 간 접촉보다는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 문화 교류와 같은 부분에서부터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을 비롯해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접촉은 총 10여 건으로 정부는 승인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인도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은 지난해 함경북도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수해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체 측은 남북한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로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을 들었습니다. 20여일 남은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6.15 기념 행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을 끝으로 남북 공동행사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올해 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며 정부에 곧 접촉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15 기념행사의 경우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 문화 교류와 달리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 있는 만큼 정부 안팎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22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교류와 관련 서서히 한번 교류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보려 한다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협의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대북 경업사업 등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북핵 문제 해결과 병행하겠다고 밝힌 데다 외교안보 라인 인선은 물론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정책 기조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체계 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22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등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두 사안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우선 과제는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뜻이라며 과거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위제들이 나와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민간 교류 재개와는 별개로 서해 군통신선 등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과 폐쇄 이후 완전히 끊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생명줄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재촉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주최 학술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공개한 발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북한의 ICBM 개발에 대해 경고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게 가장 호소력 있는 옵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 교수는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북한은 미국 영토에 대해 대규모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해상 봉쇄나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5월 이후에도 동해에 머무르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도록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 교수는 북한이 외부의 강력한 압박을 못 이길 경우 핵 동결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핵 동결에 반대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일본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추가 군사적 압박 조치를 요구하고 나아가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협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길을 열어주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해법을 위한 협상은 안 된다는 점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의 지속을 위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이 초도 작전 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24일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북극성 2형은 북한이 밝힌 대로 현 단계에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단계는 아니고 작전 전 시험 기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대해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면서 이제는 빨리 다량계열 생산하여 인민군 전략군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발사 이튿날인 지난 22일 북한 매체들이 전한 바 있습니다. 실링 연구원은 실전 배치 준비가 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아마 과장됐을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북극성 2형에 대한 2번의 실험으로 전장 환경에서의 미사일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북극성 2형을 당장 생산에 들어간다 해도 상당 수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년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실전에 배치한다고 해도 제한적인 숫자의 훈련용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북극성 2형이 북한의 전략 미사일이 되기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실링 연구원은 북한이 14일 발사한 신형 지지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12는 신형 ICBM 핵심 기술과 구성 요소를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화성-12 성공이 북한의 ICBM 프로그램을 1년 앞당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북한이 2020년 전에 작전 가능한 ICBM을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은 우리에게 싸울 구실을 주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북한에게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연쇄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이 지속될 경우 미국이 셈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5월 22일 MBC 투데이쇼에 출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똑같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 이행을 관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북한에 먼저 싸움을 걸고 싶지 않다며 그러니 우리에게 싸울 구실을 주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습니다. 안보리는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성명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 뒤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비핵화 유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보리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 해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대북 추가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라이크로포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국은 기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물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결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크로포트 대사는 지난 21일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를 충격적 도발이라고 비판하면서 안보리의 실질적인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들러트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프랑스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검토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핵무기와 미사일 등으로 전용 가능한 자재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무역물자를 운반하는 제3국의 선박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해 대북 석유 수출 금지를 요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의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70여 차례나 감행해 김일성, 김정일 시기를 다 합한 것보다 2배가 많은 도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5년 4개월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틀어 71차례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중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211발, 김일성 집권기 8회 15발, 김정일 28회 58발을 다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미사일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당시 노동 1호, 대포동 1, 2호 등으로 단순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다양한 스커드 미사일을 비롯해서 올해 고체 연료 미사일인 북극성 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2형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북한의 도발이 특정 시점에 집중된 점.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71회 가운데 58%인 44차례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17차례는 한미중 사이의 양자 또는 다자 정상회담,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굵직한 행사 때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은 대화 분위기를 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한국의 대북 정책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아주 정치적인 고도의 계산이 개입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김정은은 위협 발언을 쏟아내며 대외적 긴장도를 상승시켜 내부 통치와 군사적 필요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이 유사시 1시간 이내에 300에서 400대의 드론 같은 무인기를 통해 한국의 대규모 생화학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공군 시설에서 무인기 모선 통신 업무를 담당하던 탈북자의 주장입니다. 드론 한 대당 1200리터의 생화학 무기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일하다 지난 2015년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외교관에 따르면 북한군이 생화학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공격용 드론 300에서 4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1990년대 말부터 무인기를 이용한 화학 공격을 감행할 은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외교관은 1990년대 후반 탈북하기 이전 그는 평안북도 공군시설에서 공격 드론의 무선 통신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정찰 위성의 집중적인 감시를 피하기 위해 드론을 지하에 숨겨뒀다며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전자 방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무인기를 저고로 비행하게 하는 기술을 보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드론 한 대당 1200리터의 생화학 무기를 담을 수 있는 탱크가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뉴스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같은 진술은 한국군 정보 당국자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은 지난해 북한은 무인기를 공격용이 아닌 정보 수집과 암살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2014년 3월 파주와 백령도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으며 그해 4월에는 삼척에서도 추가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한국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한국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발표한 2017 세계보건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8명으로 전 세계 17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BOA가 전했습니다. 이런 사망률은 전 세계 평균의 2.6배이며 한국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인접국인 중국,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WHO는 전 세계 30억 명이 여전히 난방이나 요리를 위해 석탄이나 나무, 목탄 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 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 등에 많이 걸립니다. 앞서 유엔 환경계획도 지난 2012년 발표한 북한의 환경과 기후 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화력발전소와 공장, 가정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해 황성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평양이 서울보다 공기가 나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561명으로 조사 대상국 중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소토, 스와질랜드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발사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지난 21일 동해상으로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하는 고강도 도발 모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다, 또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분명한 점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 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이나 미국 또는 심지어 중국, 러시아라 해도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모색할 수 없으며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와 압박만이 강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진전성 있는 대화에 나서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